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편한 세상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불편한 세상에서 그곳으로 행운을 꾹꾹 담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2살 박순덕 할머니는 창문도 없는 지하 창고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서울 강동구의 40평 아파트를 소유한 당당한 집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아들 네 집 지하실에 갇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죠. 체중은 10kg 넘게 빠졌고 팔과 다리에는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 민수는 어머니를 외면했고 눈물까지 흘리며 합가를 제안했던 며느리 은혜는 돌변의 순덕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10억 원이 넘는 재산은 어느새 며느리의 손에 넘어갔고 순덕은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죠. 도대체 순덕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느리 은혜의 정체는 무엇이며 아들 민수는 왜 어머니를 외면한 걸까요? 그리고 순덕 할머니는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순덕은 어두운 지하실에서 천장의 곰팡이 얼룩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었죠. 위층에서는 며느리 은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자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석 달 전을 떠올렸어요. 석 달 전, 순덕은 서울 강동구 40평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순덕은 남편이 남긴 아파트와 사망보험금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었죠. 은행에는 2억 원이 예금되어 있었고 아파트 시세도 8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순덕은 50년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외아들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고 이제는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아내 은혜와 10살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은혜는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하게 인사했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죠.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합가를 제안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은혜는 눈물까지 흘리며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호소했어요. 요즘 뉴스에서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쓰러져도 며칠간 발견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훈이도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같이 살자고 말했어요. 순수한 눈빛이 순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순덕은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며느리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칠 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수 가족이 돌아간 후 순덕은 50년지기 친구 이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합가 제안에 대해 상담하자 경자는 조심스럽게 아파트를 팔지 말고 전세를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들을 믿는다며 친구의 걱정을 웃음으로 넘겼죠. 경자의 당부는 이상하리만치 강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파트를 파는 게 좋겠다는 제안에 순덕은 고민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팔면 시세 차익도 생기고 그 돈으로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다고 설득했어요. 자신들이 사는 집은 방이 3개라 어머니 방도 따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덕은 결국 아들의 효심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파트 매매를 결심하고 부동산을 통해 8억 5천만 원의 매물을 냈습니다. 한 달 만에 계약이 체결됐죠. 순덕은 재산 정리를 시작했어요. 은행에 맡겨둔 2억 원과 아파트 매매 대금 8억 5천만 원을 합치니 총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중 8억 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보관했어요. 이사 전날 밤 순덕은 50년간 살았던 집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과의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덕은 사진 속 남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아들과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고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사 당일 민수가 보낸 작은 트럭에 짐을 싣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향했어요. 순덕의 가슴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3시경 일산의 25평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어줬고 순덕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은혜가 웃으며 서 있었어요.
미소는 여전히 따뜻해 보였지만 순덕은 순간적으로 며느리의 눈빛에서 묘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착각일까 싶어 고개를 가로저었죠. 은혜가 순덕에게 다가와 통장과 도장을 가져왔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덕은 당황했습니다. 은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어르신들이 사기당하는 일이 많으니 자신들이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설명했어요. 민수도 은혜가 전문적으로 재테크해드릴 수 있다며 거들었습니다. 순덕은 망설였어요. 평생 자신이 관리하던 돈인데 갑자기 맡기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간곡하게 말했어요. 순덕은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을 보며 결국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3개와 도장을 꺼내 은혜에게 건넸죠. 은혜는 통장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순덕은 자신의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은혜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하는데 관리라는 단어를 유독 강조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순덕을 방으로 안내하겠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파 계단을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민수가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순덕은 문을 들어서는 순간 멈춰 섰어요.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6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하며 짐이 많아서 임시로 여기 쓰시고 나중에 위로 올려드리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순덕은 혼자 남겨진 지하실에서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곰팡이 냄새만 코를 찔렀죠.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하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순덕은 지하실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위층에서는 민수 가족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려왔죠.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위로 올려준다는 아들의 말을 믿으며 조금만 참기로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계단 위에서 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우라는 말이었어요. 순덕은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마다 통증이 찌릿했지만 참았어요. 부엌에 도착하자 은혜가 앞치마를 내밀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는 순덕이 하면 되고 자신은 요리를 하겠다는 말이었죠. 순덕은 앞치마를 받아두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를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식사 준비가 끝났어요. 순덕은 거실 식탁에 반찬을 차리며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고 지훈이도 뛰어나와 자리에 앉았어요. 순덕도 식탁에 앉으려는 순간 은혜가 말했습니다. 부엌 구석 테이블에서 식사하라는 지시였어요. 순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엌 구석에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밥 한 공기와 김치 몇 조각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혜는 차갑게 부엌 구석을 가리키며 우리 식구끼리 먹을 건데 왜 끼어드냐고 물었어요.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순덕을 보며 빨리 가서 먹으라고 반말로 명령했습니다. 10살 손자의 입에서 나온 반말이었어요. 순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순덕은 비틀거리며 부엌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거실에서는 민수 가족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를 들으며 김치 한 조각을 억지로 씹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은혜가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빨리 하고 청소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순덕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접시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어요. 밤 10시 순덕은 청소까지 마치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서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어요. 지하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민수 가족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경자에게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벌써 전화하면 친구가 얼마나 걱정할까 싶었죠.
순덕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고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순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쳐서 몸이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 부엌으로 가니 은혜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라는 지시였어요. 순덕은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죠. 아침 식사 때도 순덕은 부엌 구석 테이블에서 혼자 먹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어머니를 외면한 채 출근 준비만 했습니다. 민수가 현관문을 나서자 은혜가 순덕에게 다가왔어요. 은행을 다녀오겠다는 말과 함께 통장 정리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은혜는 순덕의 말을 막고 집에서 쉬라며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순덕의 가방에서 꺼낸 통장과 도장을 챙겨 나갔어요. 순덕은 불안한 마음에 지하실로 내려가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은혜는 근처 은행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에게 통장과 서류를 내밀며 대리인 카드 발급을 신청했어요. 은행 직원 김미선이 서류를 확인하며 본인 동의서와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순덕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었지만 사실 순덕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미선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냐고 물었어요. 은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무릎도 안 좋고 해서 자신이 대신 관리해드리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대리인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했어요. 절차가 끝나자 은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곧바로 순덕의 입출금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망설임 없이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백화점으로 향한 은혜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가방과 옷을 골랐습니다. 600만 원짜리 가방, 400만 원짜리 코트, 200만 원짜리 구두를 샀죠. 계산을 마친 은혜는 쇼핑백을 들고 만족스러워했어요. 시어머니 돈으로 사니까 더 기분 좋다는 혼잣말과 함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오후 3시 은혜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쇼핑백을 방에 숨기고 나온 은혜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앉아 있다가 며느리를 보며 일어났어요. 은혜는 대답 대신 저녁 준비 시간인데 왜 여기 앉아 있냐며 빨리 올라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순덕은 며느리의 변한 말투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집안일을 했어요. 아침 준비, 청소, 빨래, 저녁 준비, 설거지까지 모든 일이 순덕의 몫이었습니다. 무릎은 날이 갈수록 더 아팠지만 쉴 틈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순덕은 용기를 내어 은혜에게 통장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리할 게 있다는 말과 함께요. 은혜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순덕을 쳐다봤어요. 왜 자꾸 통장 이야기만 하냐며 자신이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이 다시 자기 통장이라고 말하자 은혜의 표정이 굳었어요. 순간 은혜가 치매가 온 거 아니냐며 왜 자꾸 같은 말만 하냐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은혜가 한 걸음 다가와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지내는 것도 모자라 자꾸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혜가 순덕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어요. 순덕은 비명을 삼키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혜는 순덕의 팔을 놓으며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차갑게 경고했어요. 순덕은 팔을 부여잡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소매를 걷어 올리니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민수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순덕은 핸드폰을 꺼내 경자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순덕은 핸드폰을 다시 집어넣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밤은 깊어갔고 순덕의 가슴에는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일상은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어요.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비명을 질렀지만 순덕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체중은 벌써 7kg이나 빠졌고 거울을 보면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가는 게 보였죠. 은혜는 날이 갈수록 순덕을 더 심하게 대했어요. 아침에 밥을 조금이라도 늦게 차리면 소리를 질렀고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덕은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은혜가 부엌으로 달려와 얼마짜리 접시인데 깨뜨렸냐며 화를 냈어요. 순덕은 황급히 바닥에 앉아 깨진 접시를 주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떨리는 손으로 조각들을 모았어요. 은혜가 순덕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요양원에 가셔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순덕의 손이 멈췄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죠. 은혜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순덕은 깨진 접시 조각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같은 시각 은혜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을 인출했죠. 창구에 앉은 미선이 조심스럽게 금액이 크다며 무슨 용도냐고 물었어요. 은혜는 능숙하게 시어머니 병원비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출 절차를 진행했어요. 은혜는 은행을 나서자마자 성형외과로 향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아 눈 밑 지방 제거 비용을 물었고 의사는 400만 원이라고 답했어요. 은혜는 망설임 없이 당일 시술을 받았습니다. 순덕의 돈으로 자신의 얼굴을 고치는 일이 은혜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시술을 마친 은혜는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돈이 있으니까 좋다는 혼잣말과 함께요. 은혜는 남은 돈으로 지훈이의 학원비 500만 원을 냈고 나머지는 자신의 옷과 화장품을 사는 데 썼습니다. 한 달 동안 은혜가 빼돌린 돈은 총 5천만 원이었어요. 순덕의 입출금 통장 잔액은 2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은혜의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8억 원이었죠. 은혜는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순덕의 통장을 꺼내봤어요. 정기예금 만기일을 확인하니 아직 5달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대리인 카드로는 정기예금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만기 전 해지는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은행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은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든 순덕을 은행에 데려가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은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의 민수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은혜가 다가와 회사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이번에도 승진해서 탈락했다고 말했어요. 자기보다 후배가 먼저 올라갔다는 말과 함께요. 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우리가 이 모양이라는 차가운 말이 이어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 빚 5천만 원을 어머니 돈으로 갚은 거 잊었냐는 말과 함께 당신도 공범이니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은혜가 민수의 말을 끊으며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당신도 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머니 돈을 빼돌리는 걸 3달 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빚을 갚는데 그 돈이 쓰인 걸 알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죠. 2개월째 이경자는 순덕과 연락이 한 달 넘게 끊긴 게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던 친구가 감감무소식이었죠. 경자는 핸드폰을 꺼내 순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순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자는 불안한 마음에 일산 아파트 주소를 확인했어요. 다음 날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오후 경자는 일산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는 순덕의 친구라며 순덕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현관문이 조금만 열렸어요. 은혜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시어머니가 지금 주무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라는 말과 함께요. 경자는 은혜의 차가운 눈빛을 봤어요.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은혜는 몸이 안 좋아 쉬고 계신다며 문을 더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경자는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경자는 아파트를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근처 주민센터 번호를 검색했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한 경자는 독거노인 복지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자기 친구가 아들네 집에 합가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담당자 박수진이 경자를 맞이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자는 순덕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고 가정 방문을 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자는 안도하며 일산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어요. 며칠 후 복지사 수진이 일산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혜가 나왔어요. 수진이 신분증을 보이며 주민센터 복지사라고 밝히고 어르신 계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표정이 굳었어요. 시어머니는 외출 중이라는 거짓말이 이어졌습니다. 수진이 수첩을 꺼내며 언제쯤 돌아오냐고 물었어요. 은혜가 문을 닫으며 따로 연락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수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일주일 후 다시 방문했지만 역시 은혜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갔다며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에서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수진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경찰서에 신고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순덕은 지하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자꾸 요양원 이야기를 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순덕은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어요. 통장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은혜가 지훈이를 데리고 학원에 간 사이 순덕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은혜와 민수의 방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 통장을 찾기 시작했죠. 옷장 서랍, 화장대 서랍을 뒤졌지만 통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혜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뭘 하는 거냐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통장이 어디 있나 찾아보려고 했다는 말이었어요. 은혜가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뒤지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는 질책이 이어졌어요. 순덕이 뒤로 물러섰지만 은혜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통장을 찾는 거냐며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가 순덕의 어깨를 세게 밀었어요. 순덕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은혜는 다음에 또 이러면 정말 요양원에 보낼 거라고 경고했어요. 순덕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은혜의 눈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순덕은 서둘러 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지하실까지 내려왔죠. 지하실 침대에 쓰러진 순덕은 온몸이 떨렸어요. 어깨가 얼얼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순덕은 처음으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은혜가 민수를 불러 방으로 데려갔어요. 당신 어머니가 오늘 우리 방을 뒤졌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찾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들통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이어졌어요. 은혜는 어머니를 어떻게든 요양원에 보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정기예금도 해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어머니가 뭘 잘못했냐고 항의했습니다. 은혜가 민수를 노려봤어요. 당신도 공범이니 입 닥치고 있으라는 협박이 날아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방을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 민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계단 아래 지하실 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저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지하실로 내려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죠. 경자는 순덕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경자는 근처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시간을 보내려고 신문 열람실로 갔죠. 오래된 신문들이 정리된 서가를 둘러보던 경자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어요. 7년 전 신문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검거 소식을 다룬 기사였고 20대 여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 옆에는 흐릿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경자는 그 여성의 윤곽이 낯익다고 느꼈어요. 경자는 신문을 더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봤습니다. 눈매, 코라인, 입모양이 은혜와 너무 닮았어요. 경자는 서둘러 사서에게 달려가 이 기사를 복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사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복사기를 가리켰어요. 경자는 기사를 복사한 뒤 곧바로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조카 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는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경자가 급하게 지금 사진을 보낼 건데 이 사람 신원 확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무슨 일이냐는 물음에 경자는 순덕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검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틀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확인했다는 짧은 말과 함께요. 경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심각한 목소리로 기사 속 여성이 강은혜가 맞다고 확인해줬어요. 7년 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줬습니다. 경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순덕이 지금 위험할 수 있으니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자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일산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경자는 민원실 담당 경찰을 만났습니다. 제 친구가 아들네 집에 합가한 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과거에 사기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경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남겼어요. 혹시 복지사 쪽에서도 신고가 들어온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민센터에서 가정 방문 시도했는데 계속 거부당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강은혜의 전과 기록을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검색하던 경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은 기록이 나왔다고 말했어요. 경자의 예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복지사와 함께 방문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3일 후 경찰 2명과 복지사 수진이 일산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자도 함께 따라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은혜가 나왔지만 표정은 침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보이며 박순덕 어르신 계신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은혜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 요양병원 입원 준비 중이라고 둘러댔어요. 수진이 끼어들며 그럼 어르신이 집에 계신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뵙고 싶다는 말과 함께요. 은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경찰과 수진, 경자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둘러본 경찰이 어르신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은혜가 머뭇거리며 지하실이라고 대답했어요. 경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이 계단을 내려가자 은혜가 뒤따라갔어요. 수진과 경자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을 연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순덕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체중은 10kg 이상 빠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순덕이 경찰을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살려달라는 간절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자가 순덕에게 달려가 안았어요. 순덕은 경자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경찰이 순덕의 팔과 다리를 확인했어요. 여기저기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죠. 수진이 지하실 환경을 둘러봤습니다. 창문도 없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경찰이 은혜를 돌아보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침착하게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안전하게 지내시라고 이곳에 계시게 한 거라고 대답했어요. 경찰이 차갑게 그럼 왜 복지사 방문을 계속 거부했냐고 추궁했습니다. 은혜는 말문이 막혔어요. 경찰이 다시 박순덕 어르신 통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혜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으며 시어머니가 맡기셨다고 대답했어요. 경찰이 순덕을 바라보며 맞냐고 확인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가 맡긴 게 아니라 빼앗긴 거라고 말했어요. 경찰은 은혜를 경찰서로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은혜 씨는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셔야겠다는 말과 함께요. 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항변이 나왔어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는 거며 거부하면 강제 동행하겠다는 경고가 이어졌어요. 은혜는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순덕을 부축하며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경자가 꼭 붙잡아줬어요.
경자가 고맙다고 말하며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위로했습니다. 순덕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경자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며 이제 다 끝날 거라고 다독였어요. 구급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덕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경찰은 은혜를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은혜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경찰이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한 순덕은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경자에게 영양실조가 심각하다고 설명했어요. 팔과 다리에 다발성 타박상도 있다는 말과 함께요. 경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덕은 링거를 맞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전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조사실에서 은혜는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 통장에서 얼마를 인출했냐는 질문이 날아왔어요. 은혜가 시어머니가 필요하신 것들 사드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꺼내며 은행 측에 금융거래 내역 조회 신청을 했다고 말했어요. 곧 결과가 나올 거라는 말과 함께요. 은혜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과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한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은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7년 전 일이고 기소유예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알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습니다. 이틀 후 은행에서 금융거래 내역이 도착했어요. 순덕의 입출금 통장에서 석 달간 5천만 원이 인출됐고 모두 은혜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어요. 민호 변호사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순덕을 대리해 은혜를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박순덕 어르신을 대리하겠다는 말과 함께 서류를 제출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가 충분하니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순덕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경자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순덕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이 경자에게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끝났을 거라고 말했어요. 경자가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죠. 하지만 순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순덕이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이는 텅 빈 거실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느라 집에 없었고 아빠는 회사에 갔습니다. 혼자 남은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죠. 경찰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던 날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침대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의 초췌한 모습, 팔과 다리의 시퍼런 멍,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생생했습니다. 지훈이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지훈이는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에게 반말을 했던 것, 빨리 치우라고 명령했던 것, 할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모른 척했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지훈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목록을 확인했어요. 넉 달 전부터 지훈이는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여보, 시어머니 돈으로 당신 빚 5천만 원 갚았다는 엄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당신도 공범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도 이어졌어요. 지훈이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죠. 정기예금 8억까지 찾으면 우리 이혼하고 나 혼자 잘 살 거라는 엄마의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이는 녹음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지훈이는 결심했어요. 이걸 할머니께 드려야 한다고요. 며칠 후 엄마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은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신이 시어머니 동의받고 관리한 거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문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는 엄마와 아빠가 침실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니까 이제 정기예금 해지할 수 있겠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가 작고 약한 목소리로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냐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엄마는 당신은 입 다물고만 있으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잘라 말했어요. 지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라는 지훈이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침실 문이 열리고 은혜가 나왔어요. 넌 자야 할 시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는 거 다 안다고 말했어요. 다 들었다는 말과 함께요. 은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돈 가져간 것, 아빠 빚 갚은 것 다 안다는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은혜가 지훈이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때리는 것도 봤고 할머니가 우는 소리도 들었다는 폭로였어요.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침실에서 나와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기도 할머니한테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엄마는 너무 심하다는 말이었어요.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실망을 보았기 때문이죠. 지훈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는 학교에 갔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이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오늘 조퇴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담임 교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문안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담임은 조퇴를 허락했어요. 지훈이는 학교를 나와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꼭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지훈이는 안내 데스크에서 할머니의 병실 번호를 물었어요. 7층 712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 복도를 걸었죠. 병실 문 앞에 서니 손이 떨렸어요. 지훈이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라는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순덕이 지훈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훈이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순덕은 손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자기가 할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말했어요. 반말하고 빨리 치우라고 하고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가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며 넌 아직 어린데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위로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증거를 가져왔다는 말과 함께요. 지훈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말 녹음했다고 설명했어요. 할머니 돈 가져간 것, 정기예금 해지하려고 한다는 것도 녹음되어 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손자를 바라봤어요. 지훈이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돈으로 당신 빚 5천만 원 갚았다는 은혜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당신도 공범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도 들렸습니다. 순덕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이어서 두 번째 파일이 재생됐죠. 정기예금 8억까지 찾으면 우리 이혼하고 나 혼자 잘 살 거라는 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훈이가 휴대폰을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이거 경찰한테 주면 증거가 될 거라는 말과 함께요. 순덕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지훈이도 할머니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자기랑 같이 사시라며 자기가 할머니 지키겠다는 약속이 나왔어요. 순덕은 손자의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손자가 이렇게 용기를 낸 게 너무 대견했어요. 그날 오후 경자와 민호 변호사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순덕은 두 사람에게 지훈이가 가져온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민호는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과 함께 횡령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어요.
경자가 지훈이를 바라보며 내가 정말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지훈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민호가 노트북을 꺼내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덕 어르신을 대리해 강은혜를 사기, 횡령, 노인학대, 감금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나왔어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설명했어요. 지하실 사진, 병원 진단서, 복지사 진술서도 증거로 제출할 거라는 말과 함께요. 경자가 민수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호가 녹음 파일을 보면 민수도 협박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방조한 책임은 있다고 답했어요. 이틀 후 민수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노크를 하자 순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순덕은 침대에 앉아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어요. 민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자기가 비겁했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은혜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참회가 이어졌어요. 순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넌 다 알고도 외면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는 인정이 흘러나왔어요. 제 빚을 어머니 돈으로 갚은 것도 알고 있었다는 고백도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넌 내 아들인데 어떻게 날 그렇게 버려둘 수 있었냐고 물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바로 그때 경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자는 민수를 보자 차갑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어요. 민수가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경자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경찰 조사에 협조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말과 함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어요. 순덕이 민수를 바라보며 당분간 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알겠다는 대답과 함께요. 민수는 일어나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병실에 남은 순덕과 경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순덕이 작게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자가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만 더 힘내라고 격려했어요. 거의 다 왔다는 말과 함께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싸움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경찰은 은행 거래 내역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순덕 명의의 입출금 통장에서 석 달간 총 5천만 원이 무단 인출됐고 모두 은혜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명품 가방 구매 내역, 성형외과 시술비, 백화점 의류 구매, 학원비까지 하나하나 추적됐습니다. 민호 변호사는 순덕을 대리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죄목은 사기, 횡령, 노인학대, 감금이었습니다. 검찰은 은혜의 과거 전과 기록과 현재 범행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명백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경찰이 일산 아파트에 들이닥쳤어요. 은혜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경찰이 강은혜를 체포한다고 선언하며 수갑을 꺼내 다가왔어요. 은혜는 발악하며 시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항변이 이어졌어요. 경찰은 단호하게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은혜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진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지만 이제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같은 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죠. 검찰 조사실에 앉은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석 달 전부터 어머니 돈을 사용하는 걸 어렴풋이 알았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검사가 왜 막지 않았냐고 묻자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빚 5천만 원을 어머니 돈으로 갚았다는 걸 알고 두려웠다는 대답이 흘러나왔어요.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부인이 당신을 협박했다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인정했어요. 아내는 자기가 공범이라며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다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민수의 진술을 기록했어요.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뒤늦게나마 진술에 협조했으니 참고인으로 처리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법적으로는 벗어났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는 순덕과 경자, 민호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은혜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강은혜는 피해자 박순덕의 재산을 횡령하고 노인을 학대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사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은행거래 내역, 지하실 사진, 병원 진단서, 복지사 진술서, 그리고 지훈이의 녹음 파일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은혜의 국선 변호인이 일어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산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했어요. 검사가 반박하며 위조된 위임장과 강제로 통장을 빼앗은 정황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혜의 변호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증인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증인 박지훈을 부르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법정 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12살 소녀는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랐어요. 재판장이 부드럽게 긴장하지 말고 본대로만 말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피고인석의 엄마를 바라봤어요. 은혜는 아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냐고 물었어요. 지훈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마가 할머니를 지하실에 가두고 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지훈이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드셨고 엄마는 할머니한테 하루 종일 일만 시켰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돈으로 당신 빚 5천만 원 갚았다는 은혜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당신도 공범이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는 협박도 들렸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자기도 할머니한테 나쁜 짓 했다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재판장이 지훈이에게 용기 내어 증언해줘서 고맙다며 내려가도 된다고 말했어요. 지훈이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방청석의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다음 증인은 민수였어요. 그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학대하는 걸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고백이 나왔어요. 검사가 왜 막지 못했냐고 묻자 민수는 제 빚을 어머니 돈으로 갚았다는 걸 알고 아내가 저를 협박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피고인석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를 지켜야 했다는 참회가 흘러나왔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과 함께요. 민수는 방청석의 순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판장이 민수에게 내려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덕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천천히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통장을 자발적으로 맡겼냐고 묻자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는 대답과 함께 이사 온 첫날 며느리가 강제로 가져갔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지하실에서 지낸 석 달은 어땠냐고 다시 물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증언이 흘러나왔어요. 며느리는 자기를 때렸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기는 집도 팔고 재산도 다 정리하고 아들을 믿고 갔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참담함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순덕에게 괜찮으시면 내려가셔도 된다고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변론이 끝나고 검사가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노인을 상대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고 과거 사기 전력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한 중대범죄라는 규정도 이어졌습니다. 검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징역 7년을 구형한다고 선언했어요.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습니다. 은혜의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재판장이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았습니다. 2주 후 판결 선고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2주 후 판결 선고일이 왔어요.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들고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강은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어요. 재판장은 피고인이 노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벌금 1억 원을 선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 5천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나왔습니다. 은혜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차갑고 냉정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상 선고를 마친다는 말과 함께 피고인을 즉시 법정 구속한다는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교도관이 은혜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어요. 은혜는 방청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순덕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덕은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혜는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순덕은 경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경자가 순덕을 안았습니다. 수고했다며 정말 수고 많았다는 위로가 이어졌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훈이가 다가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순덕은 손자를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괜찮다는 대답과 함께요. 민호 변호사가 다가와 배상금 받는 절차는 자기가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순덕은 민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며칠 후 순덕은 빼앗긴 5천만 원을 되찾았어요. 은혜가 압류당한 명품 가방과 물건들이 경매로 처분되어 일부 배상금이 마련됐습니다. 민수는 일산 아파트를 팔았어요. 2억 원을 마련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순덕은 민수를 만나 돈을 받았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자기가 잘못했다고 참회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당분간은 따로 살자고 말했어요. 아직 널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과 함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이어졌어요.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보자며 지훈이는 자기가 돌보겠다고 말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요. 순덕은 은행에서 정기예금 8억 원의 만기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은혜는 정기예금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돌려준 2억 원, 빼앗긴 돈 5천만 원, 그리고 곧 만기될 정기예금 8억 원이었어요. 순덕은 총 10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순덕은 경자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죠. 경자는 순덕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 친자매처럼 돌봐줬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고 저녁에는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경자가 순덕의 손을 잡으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구해야겠다는 대답과 함께 지훈이랑 같이 살 집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경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동구 쪽으로 알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순덕이 50년 살던 동네라는 말과 함께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그 동네가 좋겠다고 동의했어요. 며칠 후 순덕과 경자는 강동구 부동산을 돌아다녔어요. 여러 집을 둘러본 끝에 20평짜리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깨끗하고 햇볕도 잘 드는 집이었습니다. 순덕은 집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여기가 좋겠다는 말과 함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 길에 경자가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격려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순덕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경자가 이사를 도와줬고 민호 변호사도 짐을 옮기는 걸 꺼들었어요. 짐을 다 풀고 나니 오후 4시였습니다. 순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새 집을 둘러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순덕이 문을 열자 지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순덕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순덕은 손자를 꼭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이는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해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우리 집이라고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자기 방을 확인하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방도 있다는 말과 함께요. 순덕은 손자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13살이 됐고 새 학교에 전학을 갈 예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오라는 짧은 말과 함께 안으로 안내했어요.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좋다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순덕은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앉아 순덕이 자기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덕이 계속 말했어요. 널 당장 용서할 수는 없지만 넌 자기 아들이고 지훈이의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덕이 1년은 지켜볼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네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꼭 보여드리겠다는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아들에게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이건 내 몫이니 매달 100만 원씩 지훈이 생활비로 달라는 지시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순덕이 다시 주말마다 한 번씩 오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보고 자기도 보라는 말과 함께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죄송하다는 참회가 흘러나왔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이제 가보라는 말과 함께 지훈이는 여기서 잘 거라고 알려줬어요. 민수는 일어나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당부가 나왔어요. 지훈이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제라도 기회를 받은 것에 감사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새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성적도 중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지훈이가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했어요. 순덕은 매일 아침 지훈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오후에는 경자가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말마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어느 주말 민수는 청소를 도우며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순덕은 걸레질을 하다가 아들을 바라봤어요. 잘 됐다는 짧은 칭찬이 나왔습니다. 민수는 수줍게 웃으며 이제 월급도 좀 올랐으니 어머니께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돈은 내가 쓰고 대신 지훈이 생활비는 꼬박꼬박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지훈이가 이번 시험에서 반에서 5등했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순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정말 대견하다고 칭찬했어요. 민수도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빠도 자랑스럽다는 말과 함께요.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예전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순덕은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예전에 50년간 운영하던 가게처럼 작은 규모였습니다. 경자가 가게 오픈을 도와줬어요. 꽃다발을 들고 온 경자가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덕은 꽃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다는 말과 함께요. 가게는 곧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순덕의 반찬은 정갈하고 맛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지훈이는 주말마다 할머니 가게를 도왔습니다.
손님들에게 반찬을 포장해주고 계산을 돕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장사가 잘 된다며 신기해하는 지훈이를 보며 순덕은 우리 지훈이가 도와줘서 그렇다고 칭찬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순덕의 정기예금 8억 원이 만기가 됐어요. 순덕은 은행을 찾아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돌려준 2억 원, 빼앗긴 돈 5천만 원, 정기예금 8억 원, 그리고 가게 수익까지 합치니 총 10억 7천만 원이 됐어요. 순덕은 통장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밥 먹자는 제안과 함께요. 경자가 웃으며 뭐 사갈까 물었습니다. 순덕이 그냥 오라며 자기가 다 준비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순덕의 집에는 경자와 민호 변호사 그리고 민수와 지훈이가 모였습니다. 순덕은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순덕이 잔을 들며 자기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자가 잔을 맞부딪히며 친구 사이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웃었어요. 민호도 잔을 들며 어르신께서 앞으로도 건강하시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자기가 정말 못난 아들이었다고 참회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요. 순덕은 아들을 바라보며 넌 이제 달라졌다고 인정했습니다. 엄마가 인정한다는 말과 함께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손자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요. 밤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경자가 순덕에게 넌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가 강한 게 아니라 네가 옆에 있어줬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경자가 순덕을 안았습니다. 우리 평생 친구하자는 약속과 함께요. 순덕도 친구를 꼭 안았어요. 그럼 평생 친구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경자가 집을 나서고 순덕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왔어요. 순덕은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정말 괜찮다는 말과 함께 우리 잘 살 거라는 약속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순덕은 그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불편한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